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의 부검 감정서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 씨의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자들은 방어흠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다양한 대북 옵션을 공식 보고받았습니다. 군사안보 참모들이 보고했고 장소가 상황실이었다는 점에서 옵션에 군사적 수단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미군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어젯밤 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군의 첨단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투싼도 지난 7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돌아갔고 주말엔 또 다른 핵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불법 파견 형태로 써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분태 관리를 하는 등 제빵기사 운영 방식과 비슷합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교사로 채용하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교사가 되려면 1억 원 안팎을 낸다는데 솜방망이 처벌 탓에 채용 비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담은 첫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민군이 무장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발표했다는 군 기록은 조작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국내 항공사의 충돌 사고 위기가 올해에만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가 아찔한 추락 위기를 겪고 난 뒤에도 승객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한 수입차 보관업체가 허가 없이 세차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해왔습니다. 근처 철강 공장에서 나르는 설가루를 담는다며 시커멓게 오염된 물을 평택 앞바다에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해군 구축함에서 운용 중인 미국의 SM-2 대공 미사일이 10발 중 3발꼴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발에 20억 넘게 주고 미국에서 400발 이상 들여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 김광석 씨와 김 씨 딸의 부검 감정서 전체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광석 씨의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자들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신 김 씨의 양 손목에 선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SBS가 입수한 고 김광석 씨의 부검 감정서입니다. 김 씨의 사인은 의사, 즉 목을 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나옵니다. 목젖 부위를 지나 목을 반쯤 감고 있는 줄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줄자국 주변에 이른바 방어흔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끈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려면 반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움직이고 손, 발 잡아서 끌려고 하고 손으로 이거 하려고 하고 아니면 목을 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끌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방어흔이 남게 되는데 방어흔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방어흔이 없어도 타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방어흔이 없어도 타살일 수가 있는데 독극물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어야 돼. 근데 그런 상황도 없고 목에 있는 줄은 얌전하고 그러면 그걸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김 씨의 오른쪽 왼쪽 양 손목에 선 모양의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선상 반은 요거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손목이 여기도 손목이고 여기도 손목인데 이쪽에 있으면 자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치가 나와 있질 않아요. 유족 측은 손목 흉터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른쪽 손목엔 사망 과정이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 난 긁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만 공개됐던 김광석 씨 딸의 부검 감정서도 취재진이 전체 내용을 구해서 법의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딸이 숨지기 대 6시간 전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어머니 서혜순 씨를 불러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포함해 여러 의문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부검감정서 첫 장에 기록된 서현양 사망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망 당일 새벽 5시 14분 소파에 쓰러진 서현양을 어머니 서혜순 씨와 동거인이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사망 닷새 전인 12월 18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검 결과 치명적인 외상은 없었고 감기약 외에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은 폐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만성 폐포 손상, 폐 전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미만성 폐포 손상까지 왔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거든요. 일상적인 폐렴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현양이 옮겨진 아주대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서현양은 5시 반쯤 심정지 상태가 왔고 6시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심정지 상당 시간 전부터 호흡곤란 같은 위급한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뭔가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러는 경과는 보였겠죠. 틀림없이 굉장히 숨차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머니 서혜순 씨가 어떤 대처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희소병으로 심장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서현양의 몸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부키 신드롬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애로서 정상인과는 달리 어떤 질환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는 어머니 서 씨는 내일 낮 1시 서현양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반도 위기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공식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 장소가 백악관의 전시 상황실이었다는 점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의미를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퍼드 합참의장을 백악관 상황실로 불렀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괌 기지를 이륙한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어떤 적대적 행위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동맹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에 대북 군사 옵션 준비를 지시한 점으로 미뤄 이 다양한 옵션은 군사 옵션이 주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A problem like this world has never seen. We're on the right path right now, believe me. 보고의 주체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장소가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He attended a meeting in the Situation Room wi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Team. 영국 익스프레스지는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전시 내각 논의를 벌였던 장소에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 사실을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군사 옵션을 보고받고 있을 즈음에 한반도 상공엔 미군 전략 폭격기 B-1B가 출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방 한계선까지 넘어서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어젯밤에 또다시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이뿐 아니라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들도 한반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군 전략 자산의 움직임은 김정윤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어젯밤 10시 괌 기지를 출발한 B-1B 2대가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공군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동해상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어 군사분계선 남쪽 내륙을 거쳐 서해상으로 이동해 한 차례 더 미사일 훈련을 하고 복귀했습니다. B-1B의 야간 출격은 지난달 23일 북방 한계선을 넘는 무력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군과의 야간 연합훈련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대응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도 기습적으로 출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에 보다 강한
혜택을 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전략 자산을 순환 전개하기로 한 합의의 일환이라고 말해 한 달에 한두 차례 비원비의 한반도 정례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핵추진 잠수함 투싼도 지난 7일 경남 진해항에 입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출항했습니다. 투싼함은 세계에서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난 첨단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이번 주말엔 또 다른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이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군 전략자산의 연이은 전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90살이 넘은 키신저는 지난 1970년대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을 주무른 인물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으로 미국 외교계의 거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키신저의 이른바 미중 빅딜론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내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백악관 집무실로 키신저 전 장관을 초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오랜 친구이자 존경하는 조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Henry Kissinger has been a friend of mine. I've liked him, I've respected him, but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북핵 해법에 관한 조언을 듣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키신저의 북핵 해법은 맞닿아 있습니다.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into an absolute prerequisite for world order. 키신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의 사전 합의,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제거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는 중국에게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결국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에 기반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트럼프가 이 전략을 채택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 북핵과 한미 동맹을 맞바꾸는 이른바 미치는 장사를 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 또 중국도 미국의 약속을 결코 믿지 않을 거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이 아직도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4천만 원, 정교사는 1억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470여 명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사 관리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 관리까지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직원들이 가맹점포에서 주문한 물품들을 배송 차량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 물류센터 관리는 파리바게뜨의 물류 업무를 총괄하는 SPC 계열사 GFS란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과 일부 관리 직원만 SPC GFS 소속이고 물류센터 직원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속인 비정규직입니다. GFS 소속은 전체는 아니고요. 협력업체들이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본사 소속 관리자로부터 모든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태 관리부터 시작해서 심할수 작성이라든지 모든 업무 지시는 다 원청 직원들이 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매일 저녁 회의를 통해 본사 직원이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출하 끝나고 나서 거의 청소 위주로 가세요. 냉동실 안쪽에 그쪽하고 이제 청소 쪽을 하고. 직접 지시를 받고 같은 업무를 했지만 이들의 처우는 정규직과 달랐습니다. 예, 같은 경력에 똑같은 근로를 한다 치면은 거의 저희는 40%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현행법상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건 불법입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인력 운영이 제빵기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도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통해서 불법이 바로잡히고 또 기업이 혁신하는 계기로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업체와 논의해 이달 안에 물류센터 협력업체 비정규직 470여 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이 불법 파견 문제는 비단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재계에선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불법 파견이 왜 끊이질 않는 건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간접 고용 방식에는 하청 용역 같은 도급과 파견이 있습니다. 파견은 소속된 회사가 아닌 원청 업체가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사무 지원과 청소, 운전,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급은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청 업체가 도급관계 노동자에게 지시 감독을 한다면 사실상 파견에 해당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고 파리바게뜨도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직접 지휘 감독해오다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고용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불법 파견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1,300곳을 조사해 2,600여 명의 불법 파견을 적발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계약 해지를 통해서 노동자를 언제든지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간접 고용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직된 파견법이 문제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활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준다고 한다면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노동계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파견 업종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되려면 4천만 원, 정교사 자리를 놓고는 1억 원 안팎을 요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사립학교입니다. 지난 5월 이 학교 설립자 최모 씨는 교사들을 뽑으면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4천만 원 안팎, 정교사는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10여 명으로부터 총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면 그거 보고 온 사람들한테 까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요. 지난 1월 대구에서는 정교사 10명을 뽑으면서 14억 2천만 원을 받은 전 이사장이 적발됐고 광주에서는 교사 1명당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6억 3천만 원을 받은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배경이 없으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입니다. 학연 지원 부모님이 아신다고 나면 돈을 쓴다던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리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사학 채용 비리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직에서 퇴출하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최종 징계 결정은 사학재단이 하게 돼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족벌 사학들은 비리가 적발돼 이사장이나 간부가 처벌받아도 다른 가족들을 내세워 학교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5.18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 치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엄군의 과격 진압과 발포가 이루어졌고 이를 왜곡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직후 보안사에서 보존했던 전남경찰국의 치안일지입니다. 첫 발포가 있던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앞서 시민들이 나주의 경찰지서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도 빼앗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나주 남평지서에서 근무한 경묵과장의 감찰 진술서에는 집단 발포 이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쯤 시민들이 몰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로 군이 경찰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하였던 사람의 진술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반박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경찰이 5.18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야유회를 갈 만큼 치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과 교도소 습격설은 근거가 없고 시민군 점령하에 약탈과 강도가 판치는 무법천지였다는 군의 발표도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을 제지하지 못한 점과 그동안 침묵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찬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역사 교과서에 반대한다고 의견서를 낸 사람이 32만 명, 찬성은 15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 제출된 찬성 의견서들을 보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의심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찬성 의견서입니다. 작성자가 이완용, 주소는 조선 총독부로 돼 있고 전화번호는 경술 971로 적어놨습니다. 또 다른 찬성 의견서는 박근혜, 박정희가 작성한 걸로 돼 있고 주소도 청와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욕설을 써놓기도 했고 성명 대신 엉뚱한 말로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도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문서 보관실에 있는 찬반 의견서 103상자 가운데 26상자를 꺼내 확인해봤습니다. 2만 8천여 장 가운데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춘 찬성 의견서는 4,37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1,613명은 같은 주소로 적혀 있습니다. 어딘가 가봤더니 국정화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주소였습니다. 특히 의견 접수 마지막 날 교육부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게 찬성 의견서 상자가 도착할 것이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조직적인 개입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 뭔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는데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이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예산 확보의 정당성과 대리집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내가 타고 있던 항공기가 비행하며 충돌 직전까지 갔던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던 국내 항공사 여객기의 아찔한 충돌 위기가 올해에만 7번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조하바루 상공에서 하강하던 국내 항공사 여객기 조종석. 지상 근접 경보장치 GPWS가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공항 앞에 610m 높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관제소가 지시한 표준 궤도로 완만히 하강해야 했지만 너무 일찍 고도를 낮췄던 겁니다. 충돌까지 불과 수십 초를 남기고 다시 급상승해 다행히 사고를 피했지만 과거 칼기 괌 추락 사고 때와 유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에서 30초 정도 인계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조종사 평생 비행하면서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다른 해외 공항에선 조종사가 관제소가 지시한 활주로의 번호를 잘못 입력한 채 착륙하려다 막판에 급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재확인 절차에 소홀했던 겁니다. 마지막 접근 한 5분, 3분에서 5분 전쯤에 알았을 겁니다. 그걸 옆에 기장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다고 재확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 승객들만 몰랐던 이런 위기 상황은 올해만 7번 발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SBS의 취재 결과 해당 항공사는 7건 사례 가운데 아시아나가 5건, 대한항공 1건, 다른 저비용 항공사 1건이었습니다. 지형 지물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고가 특정 항공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정밀 타겟팅 점검이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과 조종사 간 위험 사례 공유, 재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이모 씨가 중학생 딸 친구를 숨지게 한 시점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집에 찾아온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에 12시간이나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가 집에서 내려와 여행용 가방을 승합차에 싣습니다. 14살 김모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내내 이 주변에는 이 씨를 보기 위해 주민 수십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새끼가 있지만은 어떻게 남은 새끼를 갖다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나 싶은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오늘 현장 검증을 토대로 이 씨의 구체적인 범행이 확인되면서 김양의 사망 추정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이양은 김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 뒤 이양은 혼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김양은 잠든 상태였습니다. 이날 밤 피해자 김양의 어머니는 이양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고 이양은 김양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밤 11시 20분쯤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지구대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피해자 집 주변만 둘러봤습니다. 피해자 집은 그때까지 모르죠. 그때까지는 연관이 없었죠. 그럼 어디를 수색하셨어요? 피해자 집 주변, 망우동 일대. 다음 날 여성 청소년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이양의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12시간 동안 김양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허술한 초동 수사가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경찰은 이미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성매매를 한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는 물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의 행방을 찾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살 A양이 성매매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는데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5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양은 자퇴했고 20살 주모 씨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주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A양이 주 씨와 함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 남성과 A양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들의 행방도 쫓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지 1년이 넘어 채팅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모텔 주변 CCTV 영상도 모두 지워진 겁니다. 1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성매수남이 누군지 에이즈 걸린 놈하고 성매매를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보건당국도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나 A양으로부터 에이즈가 옮았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양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지난 5월 A양의 성매매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말에야 뒤늦게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차들이 보이는 포승산업단지입니다. 자, 여기에 입주한 수입차 보관업체 한 곳이 이 차에 묻어있는 쇳가루를 닦는다면서 허가도 없이 세차를 하고 그 폐수를 무단 방류해왔습니다. 이 오염된 물은 경기도 평택 앞바다에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 기동 취재 김기태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창고 밖에 있던 차들이 줄줄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에선 작업자들이 무언가를 차에 뿌리고 있습니다. 요거 피디원이고요. 요거 철분 제거제. 금속에 붙은 찌든 때를 벗기는 세제와 철분 제거제입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을 닫더니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세차 중인 사람들은 평택항으로 들어온 수입 차량을 보관하는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피디원이나 철분제가 손에 닿으면 그냥 물도 섞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독한 약인데. 환경부 환경감시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하던 거 하시려니까요. 세차를 마친 차 밑 곳곳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별다른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관로 밖으로 쏟아집니다. 이 폐수는 평택 앞바다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현장 수질 검사 결과 부유물질은 기준치의 3배를 웃돌았고 환경법상 특정 유해 물질로 지정된 구리 등 중금속까지 발견됐습니다. 업체 측은 철강 공장에서 날아드는 철가루를 차량 출고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찐득찐득하게 붙어있거든요. 위에 바깥에 야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대량 세차를 하려면 폐수 배출 신고와 함께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조사 나오면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다. 보관했다가 차를 그냥 올려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부는 평택시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수질법에서는 최고형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업체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폐수 27만 리터를 방류한 걸로 보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출 부과금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한 국립대 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매맞는 전공의들이 많은데도 병원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치과병원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교수가 전공의에게 뭔가 따져 묻다가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칩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뒤에도 전공의를 여러 차례 밀쳤고 전공의는 몸을 휘청거립니다. 이 전공의는 대학 홈페이지에 폭행당한 사실을 올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2달 뒤 학교가 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파면이나 해임감이라면서도 정년이 1년 남았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솜방망이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 병원에선 교수가 전공의 2명을 폭행하고 간호사에 폭언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바로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 진료를 보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선 전공의의 31%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고 이 가운데 49%는 교수나 선배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만 병원 내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차량 번호판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 교체 비용은 중국 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제철소에 보낼 쇠붙이, 즉 자투리철을 싣고 있는 차량입니다. 번호판이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농촌 지원에 나선 트럭들은 파란 바탕에 흰 글씨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차량 번호판을 차례대로 전면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돈을 받아 챙겼다고 대북 매체가 전했습니다. 당국은 번호판 한 개당 중국 돈 114위안을 내라고 했는데 일선 기관에서는 200위안을 받았고 빠른 일 처리를 명목으로 300위안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번호판 교체 비용을 중국 돈으로 내라고 한 것은 장마당 거래가 대부분 달러나 위안화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매체는 북한이 번호판 교체에 나선 시점이 유엔 제재로 석탄 수출이 제한되는 등 북한의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국간에 외화를 채우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차량 개인 소유가 금지돼 있지만 많은 주민이 기관 명의로 차를 등록한 뒤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적어도 수십만 대라고 본다면 번호판 교체로 북한이 벌어들인 돈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 업체가 만든 건데 주로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쓰는 방어무기입니다.
이거 한 발에 20억 원 넘게 주고 미국에서 400발 넘게 들여왔는데 막상 쏴봤더니 10발 가운데 3발꼴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지 김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서 SM-2 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이날 3발의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한 발은 결함으로 발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지난 2004년 SM-2 첫 도입 이후 우리 해군이 실사격한 건 모두 25발인데 이 가운데 7발이 비행 중 폭발하거나 방향 제어가 안 되는 등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0억 원을 허공으로 날린 겁니다. 도입된 전체 400여 발 가운데 얼마나 더 불량탄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미국 측에 하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약 관련 표준 약관을 근거로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SM-2 같은 주요 무기는 미국 정부가 업체를 대신해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이른바 FMS 방식을 따르는데 약관에는 불량품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분쟁 발생 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 구매로 구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떤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구매 체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구매한 미국산 무기는 모두 36조 원어치로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정부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보고 있지만 살 나라만 사가라는 미국의 태도에 불합리한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문제가 되자 군이 2013년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정 수사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고 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라. 다 밝혀라. 국방장관이 엄정 수사를 약속하던 이 무렵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된 비공식 문건입니다. 22쪽 분량의 이 문건엔 대선 전인 2012년 10월부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이듬해 11월까지 김기현 당시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의 정치 댓글 공작을 비판했던 김기현 씨의 언행이 주 감시 대상이었는데 부하 직원과의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몰래 감시했고 대화할 때의 표정,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었는데도 불만을 언급하지 않고 조심했다면서 태도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찰 결과를 4년이 지나 확인하게 된 김기현 씨. 내가 이것을 읽어보고 진짜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회의를 했을까? 그런데 이 불법 사찰 결과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브리핑됐습니다. 김기현 씨가 상관 모욕죄로 고소고발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불법 사찰 문건 내용을 그대로 읽다시피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말라 하고. 사찰 결과가 군 윗선으로 전달돼 공유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에 끼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이걸 양심선언을 할까 봐서. 이것이 내가 만약 양심선언하게 되면 이 정권의 정통성이 희박해져버리지. 무리하게 이렇게 사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검찰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하고 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누가 지시했고 군 수뇌부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이틀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정당국이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했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섣부른 의혹 제기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는 모두 6번 국가기관에 제공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 1번, 경남경찰청 2번, 서울중앙지검 2번, 육군본부에 1번으로 지난 정권 때 4번, 새 정부 들어서는 2번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입니다. 홍 대표는 이게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전화번호 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도 다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휴대폰 가입자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이러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사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군도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과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손 씨가 있었을 뿐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도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중에 손 씨가 있었다며 수행 비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라며 검찰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답해봤어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요. 성완종 리스트로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홍 대표가 무리하게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평가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치 사찰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 나는 아이들의 대통령 포통령이시지. 너도 대통령이라고? 네.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엉뚱한 답변에 폭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코끼리 코딱지. 캐릭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 뽀로로 로봇 같은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이를 통한 성장 열매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혁신 친화적 창업 국가란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 IT 산업이 우리 경제를 살렸듯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미 서부 나파밸리 일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하나 크기의 면적이 타버리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LA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며 번져나갑니다. 최대 시속 130km에 가까운 변덕스런 강풍을 타고 손쓸 겨를도 없이 불길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ame burning, all the embers just came this way, wind, and it just happened so fast that you just had time just to run away with nothing. 위성에서 촬영한 산불 현장의 사진입니다. 마치 구름이 덮여 있는 듯 거대한 산불 연기가 피해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의 160배가 넘는 광대한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산불이 3초에 축구장 하나를 태울 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6 times more structures destroyed already than we had in the Canyon Fire 1 a couple of weeks ago. All of that is wind driven because of the behavior that the wind's causing the fire to create.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처럼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17명으로 늘었고 200건 가까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파밸리의 유명 포도주 양조장을 비롯해 건물 2,000여 채가 불에 타버려 미국 와인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번 산불은 규모가 워낙 커서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제 슬슬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하루 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낮부터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겠고 대전은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 차례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에는 간간히 빗방울만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도, 한낮 기온 15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의료계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병폐입니다. 물론 의학이 사람 목숨 다루는 거라 배우기 어렵고 또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폭력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